자, 오늘은 주디스 버틀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하는 거는 여성학 마지막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이제 쭉 올렸었는데 마지막 하나가 못 올라갔어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올라갔는데 지금 다시 한번 찍어봐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주디스 버틀러 같은 경우에는 꼭 여성학에 한정지을 필요 없이 좀 더 넓은 의미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좀 특이한 이론적 관점을 갖다가 보여주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눈여겨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람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여성학자이기 때문에 여성학의 근간을 둔 채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여성학에는요, 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좀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나왔었던 문제점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 운동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갖다가 전부 다 옹호할 수 있는, 전부 다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이라기보다는 특정 계층의 여성에게 좀 한정시켜 버리게 되는 그러한 좀 한계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초창기의 그 자유주의 같은 경우에는 교육받은 중산층 이상의 여성, 딱 그리고 백인 딱 여기로 딱 한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아니, 많은 게 아니라 그냥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받지 못한 뭐 하류층 백인 여성이나 흑인 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마땅한 뭐 방법이 없었던 거죠. 이 운동을 할 때는 계속해서 좀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운동의 어떤 좀 한계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많이 느껴지게 되죠. 또 이게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은 그만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성이라고 하는 걸 끌어내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 교육받은 중산층 백인 여성이라고 해봅시다. 자, 중산층 이상의 대학 나온 백인 여성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보편성을 끌어낼 수 있을까? 어느 정도는 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흑인 여성이랑 분명히 경험한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좀 그만큼의 좀 한정된 범위 안에서 보편적 여성이라고 하는 걸 끌어내게 돼요. 자, 요런 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보편적 여성을 갖다가 하류층, 저학력, 뭐 흑인, 뭐 아니면 뭐 미국이라고 한다면 뭐 황인까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거를 갖다가 억지로 조정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가 없느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사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뭐 교육받은 어떤 여성이 내 인생은 너무 힘들어. 난 왜 이렇게 취직이 안 되는 걸까?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대학도 못 나온 어느 흑인 여자한테 가가지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라고 말하면은 거기서 공감이 되겠냐고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저학력, 저소득 여성과 고학력 중산층 이상의 여자가 과연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그냥 뭐 선배만 여자 얘기만 하면은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문이 들게 되죠. 그게 자유주의 여성학의 어떤 한계점이었어요. 자,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주디스 버틀러가 그러한 한계를 갖다가 뛰어넘으려고 하는 어떤 생각?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내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꾸 어떤 특정한 계층에 함몰되어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져오게 되면은 결국 모든 차별받고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딱 한정되게 되거든요. 사실 오늘날 이 운동이 욕을 많이 처먹는 이유도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정의 누군가만 딱 이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준단 말입니다. 하지만은 오늘날 여성학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자, 철저하게 모든 차별받는,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 모두를 만약에 어우를 수 있는 만약에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어떤 느낌일까? 자, 바로 그 가능성을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주디스 버틀러라고 하는 학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퀴어 이론이라고 하죠. 어떤 이론의 좀 확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동성애에 대한 논의도 요 맥락 아래에서 많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느냐, 요걸 먼저 봐야 되겠죠. 퀴어를 보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자, 섹스와 젠더라고 하는 것. 자, 요 두 가지를 먼저 자세하게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자, 일단 저 섹스라고 하는 말은 뭐 성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성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 섹스가 있고 여자는 여자 섹스가 있고 XX, XY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뭐 고추가 있냐 없냐 바로 그러한 차이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젠더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뭐 문화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어떤 특정한 생각 같은 것들이 정해지게 되었고, 그러한 생각이 마치 나의 어떤 본질인 것처럼 주어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젠더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왜 구분하게 되었냐면 이게 뭔가 굉장히 좀 효과적인 면이 많아서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효과적일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 섹스라고 하는 거는 생물학적인 의미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아주 엄청나게 힘이 많이 드는, 힘이 세는 뭐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딱 봤을 때 힘센 사람이 하는 게 맞겠어요? 힘 약한 사람이 하는 게 맞겠어요? 당연히 힘센 사람이 하는 게 맞겠지. 그러면은 남자가 힘이 됩니까? 여자가 힘이 됩니까? 당연히 여자가 힘이 약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논리가 바로 생물학적 논리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맞다고도 볼 수 있긴 하겠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범위가 너무 확장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뭐 힘이 세다 약하다 이런 거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뭐 적당히 그냥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생각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루소의 M이라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너무 감정적이다, 너무 이성적이지 않다, 절대로 논리적인 일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식의 태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생물학적 결정론적 생각 태도거든요. 바로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이 섹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정당화시킨단 말이에요. 너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라고 하게 되죠. 이러한 식의 결정론적인 태도가 이제 나오게 되고, 이거를 갖다가 깨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다음에 그래서 나오는 게 요 젠더라고 하는 논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인 거냐면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저러한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규범 때문에 저렇게 마치 정해진 것처럼 우리한테 착시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보자고 한다면은 뭐 운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또 애매하긴 하다. 아무튼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무슨 뭐 생물학적으로 뭐 공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운전을 못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어 어떤 계통을 따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생각 자체가 어쩌면 젠더일지도 모른다. 사실 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냐. 또 뭐 남자 중에서 운전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냐. 뭐 그러한 식의 생각을 이제 내보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깨부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젠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그렇게 주어져 있고 그렇게 교육받아서 마치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한계 같은 것이 그 사회 내에 잔뜩 끼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갖다가 싹 걷어낸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냐?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식의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섹스와 젠더의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주디스 버틀러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갖다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상하게 바라보게 되죠. 이상하게 바라본다기보다는 좀 생각 자체를 좀 전복시키게 돼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섹스와 젠더론의 좀 한계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저게도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봐봐요. 젠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젠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자? 제거하자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저거를 갖다가 만약에 치워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다른 게 드러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조금 변화를 주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건 어차피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꼭 굳이 변화 주려고 안 해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치워낸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쪽 계통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저 젠더를 갖다가 만약에 치워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가 드러난다? 진정한 여성의 본질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젠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권력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섹스는 그 권력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어떤 본질적이고 순수한 그러한 형태의 것이 된다는 그런 식의 논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섹스와 젠더 이원론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굉장히 또 비하하는 형태의 생물학적 결정론의 태도에 저항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이거 젠더라고 하는 걸 치워내면은 정말 순수한 본질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생물학적 섹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성스럽고 자연스러이면서 좀 중요한 그러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또 이 생물학적 섹스가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만 다른 거야. 결국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옛날에는 좀 비하하는 관점을 바라봤다고 한다면은 지금은요 좀 더 성스럽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관점만 있을 뿐, 근본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한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주디스 버틀러는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느냐? 그 젠더 트러블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자, 요건데요. 자, 두께는 한 이 정도 되게 되죠. 자, 이 책에서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은 이런 주장을 하게 돼요. 자, 다시 섹스가 있고 뭐가 있어? 젠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자 이거는요 그냥 문화적으로 정해진 어떤 규범이라고 봐요. 이거는요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이거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의 논리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안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저 섹스를 갖다 부정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태어나 버렸는데 세상에 인간이 뭐만 있는데 XX가 XY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냐고. 그렇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너는 생물학적으로 태어났으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이원론이 나오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다 젠더야라고 해가지고 싹 치워내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바라보게 되면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하고 고귀한 존재야라고 하는 식의 관점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중심에 있는 이 생물학적 성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거만큼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한계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버틀러는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좀 특이한 주장을 하게 되죠. 뭐냐? 이것도 젠더의 뭐에 불과하다? 효과에 불과하다. 헐. 여러분, 생물학적 성이 젠더의 효과에 불과하대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생각 아니에요?
생물학적 성이 젠더의 효과에 불과하다? 그게 가능하나? 젠더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규범이에요. 어떤 문화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렇겠죠. 또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그 사회 내에서 저 젠더를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야.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잘 드러나죠. 할머니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 여자가. 여러분들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소리 동의해요? 동의하지 않죠. 여러분들 다 대학 보내고 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할머니들은요? 그런 생각 가지지 않아요. 심지어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좀 부모님 세대들 중에서 보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딸은 어차피 출가 외인이니까 그다 돈을 뭐 알아주냐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내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친손자와 외손자는 다르다라고 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옛날부터 그러한 어떤 문화적 규범을 갖다가 뼛속 깊이 새겨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하지만 요즘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말이 먹히는 말입니까? 씨알도 안 먹히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형태의 규범성을 가지고 규범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 다른 형태의 규범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젠더라고 하는 건 뭐한다?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적 규범이기 때문에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 규범도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하지만은 생물학적 성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이 버틀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절대로 변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것조차도 이것에 무엇에 불과하다? 효과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지. 안 그래요, 이거? 되게 특이하지 않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생물학적 성과 젠더 사이에는 어떤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뭔가 좀 인위적으로 결합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뭔 말일까요, 이게? 자, 예를 들어 볼까? 남자야. 그런데 진짜 더럽게 여자애 같아 하는 행동이. 반면 어떤 사람은 여자야. 그런데 와 완전 상남자야 걔는 하는 행동이. 이렇게 보면은 좀 다른 한 형태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했었던 남자는 남성성을 가져가지고 여자를 좋아하게 되고 여자는 여성성을 가지게 되어가지고 남자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꼭 그렇게 붙어야 하는 절대적인 어떤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요 생각에 대해서 생물학은 뭐라고 얘기할지 뭐 잘 모르겠는데 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우리는 좀 철학을 보고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자다, 생물학적으로 여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정해져 있는 그것조차도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굉장히 인위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생물학적 성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아주 건조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고추가 하나 달려 있어요. 끝이야. 그 이상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좀 더 여성적일 수도 있고 훨씬 더 사나이 다울 수도 있고 아주 비겁할 수도 있고 정말 무슨 뭐 쫓아날 수도 있고 뭐 오만 가지 사람이 다 튀어나올 수 있는데 왜 꼭 그거 남자라고 해가지고 꼭 그래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같은 거 말이죠. 똑같이 그렇다고 해서 왜 그래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거 말이에요. 자, 100명의 여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다 똑같은 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생물학적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보편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종, 계급, 지역, 뭐 민족, 뭐 교육 수준, 뭐 경제력 이런 어떤 다양한 정체성들이 교차하면서 정말 별의 별 사람들이 다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흑인인데 강한데 태어나가지고
가지고 교육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부자 백인인데 뭐 교육을 똑바로 못 받아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별의별 케이스가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봐봐요. 인종, 계급, 지역, 민족, 이건 전부 다 젠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그 사회의 어느 한 부분에 태어나게 되었고,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규범 같은 것들을 나에게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환경도 있고 저런 환경도 있고, 하다못해 엄마만 하더라도, 부모님만 하더라도, 어떤 부모님은요 막 사랑을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부모님은요 애를 갖다가 학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똑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똑같이 강남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떤 책을 받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떠한 책을 받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경험들이 교차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형태의 어떤 다양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남자니 여자냐고 하는 그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무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생물학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야 한다. 생물학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생물학적인 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까지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태어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래야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사실은 뭐에 불과하다? 젠더의 효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자,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갖다가 전해주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한 연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이 젠더의 효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푸코의 연구에 보면은 에르큘린 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양성인간이거든요. 양성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은근히 많대요. 이게 여자로 태어났는데 뒤늦게 남자로 2차 성징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성기를 보니까 2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동료 여교사하고 성관계까지 맺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 이런 인간이 있다고 하네요. 자, 우리는 생물학적 성은 딱 2개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정말 그럴까? 양성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을 보고 아우 기형하다라고 치부해버려야 될까?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을 갖다가 기형하라고 만약에 치부해버린다고 해봅시다. 그럼 왜 기형하라고 치부를 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생물학성은 딱 2개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하지만 얘를 갖다가 기형하러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그냥 제3의 성이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섹스 기준에서는 이 사람들을 설명할 수가 없죠.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치부합니까? 괴물, 비정상, 빨리 수술해야 하는 대상, 이런 식으로 전락시키게 되는데, 이런 사람의 존재는 역설적으로 결국 우리에게 뭘 알려주느냐? 생물학적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본질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은, 사실 생물학적 성이라고 하는 건 정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젠더라고 하는 이 규범이 마치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시켰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딱 2가지만 있다라고 굳게 믿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젠더가 효과가 섹스라고 보는 거예요. 2개만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뭡니까? 교육의 효과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좀 찾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양성인간도 있고요. 간성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트랜스젠더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여자를 좋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섹스가 두 개만 있다라고 믿게 되면은 남자는 무조건 여자를 좋아하게 돼 있어. 여자는 무조건 남자를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생물학 따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러냐?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 여자 둘 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별별 놈이 다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생물학적 성 두 가지로 딱 분류가 됩니까 이게?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푸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섹슈얼리티가 존재하고 있는데 마치 두 개만 딱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교육시키고 막 뭔가 좀 막 각인을 시키고 막 규제를 하고 이런 거는 너무 폭력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학교에 가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끝. 세상에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끝.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만약에 교육을 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렇게 젠더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막 얘기를 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걔 입장에서는 그런 걸 갖다가 학교에서 배웠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자기가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나는 이상한 존재인가? 나는 인간이 아닌가? 하물며 양성인간은요? 에르큘린 바뱅은요? 더 심각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럼 뭔가? 내 존재의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의 끝에는 결국 무엇이 나오냐면 우리는 너무 쉽게 정상과 비정상을 너무 간단하게 나누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식의 관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 생각이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면요.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냐면은 자, 다운증후군 애들이 있죠. 우리는 걔들을 갖다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한번 까고 얘기해봐요. 비정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낳은 부모들을 보고 있으면은 와 대단하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것 또한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너무 지나치게 어떤 정상이라고 하는 규범을 한정시키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는 어떻게 본다면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어떤 사회적인 기본적인 틀이라고 하는 거는 요만큼 만들어 놓은 이 정상이라고 하는 규범을 갖다가 한정 짓게 되고, 이 정상이라고 하는 이 규범에 입각해서 사회적 규범과 문화적 규범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인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정상의 범주에서 만약에 벗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정말 딱 두 가지만 있다. 그리고 정상적인 게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주디스 버틀러의 기본적인 어떤 작업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푸코의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성애라고 하는 것이 꼭 그것만이 본질적이고 그것만이 모든 것은 아니다. 그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근대에 만들어진 강제적 이성애일 수도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젠더라고 하는 거는 좀 이데올로기, 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어떤 성 역할에 불과한 것이고, 생물학적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규율적인 젠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 세상엔 정말 다양한 생물학적 성이 존재할 수 있는데 마치 두 개밖에 없는 것처럼 어떻게 했다? 한정 지어버렸다라고 얘기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한정 지어진 생물학적 성은 젠더가 가지고 있는 성 역할을 정당화하는 데 다시 또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러한 지배 권력의 어떤 담론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섹스는 두 가지밖에 없다.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이거는 절대적인 본질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섹스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해체시켜버려요. 남자만 여자만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불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규정된 것이고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죠. 대박이지 않아요 이거?
그렇게 이제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은 이 인간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젠더보다 선행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을 타고 태어난 그 다음에 뭐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젠더를 갖다가 막 익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주체라고 하는 거는 젠더의 어떤 반복 수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하하하. 자,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생물학적 성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부정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하게 이제 여성학의 범주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여성학만 가지고는 말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지. 이제는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식의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태어난 남자, 저렇게 태어난 남자,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 뭐 또 뭐 남자 여자 다 좋아하는 여자, 뭐 별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뭘 가지게 되었다? 자신의 어떤 힘을,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드디어 이 사람들이 나도 이제 뭐 한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외칠 수 있게 되는 어떤 근간이 되고 계기가 되는 그러한 이론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뭐 단순하게 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차를 받는다 그런 식의 관점을 넘어서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흑인 여사야. 가난하게 태어났고 못 배운 사람인데 여자를 좋아해.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여성학의 끝에 가면은 나오게 되는 어떤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너무나도 쉽게 정상과 비정상을 갖다가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갖다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죠. 안 그래요? 뭐 조금만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비정상, 조금만 나랑 다르다고 하면은 비정상. 계속 비정상 가르게 되고, 이 권력이 정상과 비정상을 갖다가 더 잘게 나누면 나눌수록 권력은 더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형성된 것이 이제 어떤 뭐 가부장적 관습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은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도 폭력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왜 우리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민족, 국가, 뭐 순수 혈통, 가족, 고향, 뭐 학벌 이러한 다양한 범주들이 만나가지고 폐쇄성을 유지할 때 형성되는 말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우리라고 하는 말을 보면 안 돼. 뭘 봐야 하냐면 이 우리라고 하는 말에서 배제되는 것들에게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동성애자, 가난한 자, 장애인 정말 많지 않겠어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치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어떻게 본다면은 그러한 것은 너무 좀 지배적 권력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 아닐 것인가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관점을 보여주는 게 주디스 버틀러가 이야기하는 어떤 기본적인 맥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정말 잘 녹아있는 영화가 그 브로크백 마운틴이라고 하는 영화가 되겠죠.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배경이 그 어디쯤이었지? 아무튼 미국의 남부 지방인데, 정말 남성성, 어떤 특정한 남자의 어떤 모습,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강요받고 있는 환경에서 태어난 두 동성애자의 삶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외치고 싶지만은 이 세상이 그들의 존재를 갖다가 온몸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외칠 수 없게 되고, 그나마 자신들의 갖다가 존재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은 그냥 브로크백 마운틴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잘 녹아있는 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시피
이 영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동성애자들이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를 두려워하고 사회적 어떤 관념을 두려워하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숨어 들어가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그러한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철학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관점을 보여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좋아. 이렇게 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주디스 버틀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거 예전에 한번 찍었던 건데 제가 이거 영상 편집하다가 날려먹었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안 하다니 또 찝찝하고 뭔가 하나 빼먹은 기분도 들고 그래가지고 좀 간략하게 한번 찍어봤어요. 자, 다음부터는 이제 현재 계획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제 철학 1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리스부터 해가지고 이제 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좋아,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것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합시다.